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긴급히 진행한 탄약 비축 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 1위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군사력과 보급 능력에서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이 한국의 탄약 보급 체계와 상상을 초월하는 포탄 비축량을 확인하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극우 언론들은 한국의 자료는 과장됐다라며 연일 의혹을 제기했지만 미군 최고 사령관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결과이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세계 최강 미국조차 경악하게 만든 대한민국이 감추던 탄약고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리처드 하트입니다. 미 육군 물자사령부에서 탄약과 보급 준비 태세를 총괄하는 준장이죠. 54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전장과 군수 창고를 둘러봤습니다만 그날 워싱턴 펜타곤 회의실에서 들은 보고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한국이 155mm 포탄을 360만 발 비축하고 있다고요? 저는 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나토 연합군 수참모들을 바라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 각국의 포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수만 발씩 우크라이나로 보내다 보니 우리 자체 비축분도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독일은 이미 자국 비축분의 80%를 지원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었고 프랑스도 더 이상 보낼 여력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360만 발이라니요. 과장된 수치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화력에 의존해온 나라입니다. 독자적으로 그런 규모의 탄약을 비축할 능력이 있을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의 화력은 주한미군이 책임져 왔습니다. 한국군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탄약 분야만큼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주한미군 연합군 수참모부의 마이클 오닐 부참모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준장님, 한국의 방산 능력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K9 자주포만 해도 3,300문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폴란드와 호주에까지 수출하고 있거든요. 자주포는 만들 수 있어도 포탄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히 그 규모라면 더욱 그렇죠. 360만 발이면 우리 미군 태평양 사령부 전체 비축분과 맞먹는 수준 아닙니까? 베트남전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군수 분야에 평생을 바쳐온 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병참이 멈추면 전선은 사라진다. 그래서 저는 탄약 관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탄약 비축이라는 게 단순히 창고에 쌓아두는 일이 아니거든요. 온도와 습도 관리, 폭발 방지 시설, 운송 체계, 품질 관리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특히 155mm 포탄 같은 대구경 탄약은 더욱 까다로워요. 한 발의 무게만 40kg이 넘고 폭약이 들어있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360만 발이라면 보관 공간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포탄 하나당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면 최소한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창고가 필요할 겁니다. 한국 같은 좁은 땅에서 그런 시설을 어디에 지었다는 건지 의문이에요. 나토 군수참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분산 저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하 시설을 활용해서 말이죠. 지하 시설이라고 해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하에 탄약고를 만들려면 화강암 같은 견고한 지반이 필요하고 환기 시설도 완벽해야 하죠. 게다가 비상시 신속한 반출이 가능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시설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이런 대규모 군수 체계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국방부 차관이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투명한 공개를 원한다고 하니 준장님께서 직접 실사를 나가보시죠. 모든 시설을 다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미국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토 회의에서 나온 수치를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발표가 과장된 것이라면 향후 서방 연합국들의 군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가보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사가 되어야 합니다. 겉핥기식 시찰이 아니라 실제 보유 현황과 운용 능력까지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현황, 포항제철의 특수강 생산 능력, 한화 시스템의 방산 기술력까지 분명히 인상적인 발전상이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360만 발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3월의 서울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한국군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과장이나 허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죠. 준장님,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박서연 대령이었습니다. 한국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탄약정책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찰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준장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시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서연 대령의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로 360만 발의 포탄을 독자적으로 비축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틀 뒤면 모든 의문이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몰랐죠. 제가 품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큰 벽이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번째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상당히 체계적이었어요. 준장님, 저희가 보유한 155mm 포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전국 17개 지역에 분산 배치된 지하 탄약고에 총 360만 발의 155mm 포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바라봤어요.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화면에 나열되고 있었지만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령, 도표는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물을 보여주세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시설 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국군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강원도 일대의 주요 탄약고들을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시설을 개방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360만 발이라는 수치가 정확하다면 보관시설의 규모가 어마어마할 텐데 한국 같은 좁은 땅에서 그런 대규모 시설을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숨긴 게 아닙니다. 박서연 대령의 목소리에 약간의 감정이 섞여 들어갔어요. 지하 안반층을 활용한 분산 저장 방식을 채택한 것뿐입니다.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거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하 안반층을 활용한다고요? 그런 고난도 공사가 한국 기술력만으로 가능할까요? 분명히 어딘가에 미군의 도움이나 미국 기업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지하 시설들이 언제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추궁하듯 물었어요. 아마 1900년대 이후일 텐데 그때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런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기술력이 있었나요? 박서연 대령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어딘가에 미국의 지원이 있었을 거라고.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당시 한국의 터널 굴착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 건설과 도로 터널 공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간 터널과 군용 탄약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따지듯 말했어요. 폭발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특수한 방폭 설계가 필요하고 온습도 조절 시스템도 완벽해야 하죠. 그런 기술이 당시 한국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서연 대령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준장님께서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는 허세나 과장으로 이런 자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한 늙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서연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최만수라고 합니다. 은퇴한 터널 기술자죠.
최만수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장님이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하 탄약고들을 직접 뚫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직접 뚫었다고요? 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20년 넘게 전국 각지의 지하 탄약고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최만수 씨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당시 저희가 사용한 기술은 100% 순수 국내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폭발물 저장을 위한 특수 방폭 설계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런 기술까지 국내에서 자체 개발했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최만수 씨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저희는 누구보다 폭발물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완벽한 안전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의 말에는 어떤 절실함이 묻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한국이 발전했다 해도 군용 탄약고는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최만수 씨, 그렇다면 현재 그 시설들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시설만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360만 발의 포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과연 그런 운용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을까요? 박서연 대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장님, 내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단순히 창고만 보여드릴 게 아닙니다. 실제 출고 훈련까지 시연해 드릴 수 있어요. 출고 훈련이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럼 실제로 포탄을 꺼내서 운반하는 과정까지 보여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시를 가정한 실전 드릴입니다. 박서연 대령의 눈빛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저희 목표는 경보 발령 후 20분 이내에 지정된 수량의 포탄을 출고하여 전방 부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20분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분 안에 지하 탄약고에서 포탄을 꺼내어 운반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미군도 그 정도 속도는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에요. 네, 뿐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저희는 허세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숙소로 돌아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0분이라 정말 가능한 일일까? 솔직히 기대 반, 의심 반이었어요. 한국군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한국군 버스에 몸을 맡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곳은 첩첩산 중 깊숙한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탄약고가 있다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의아했습니다. 사방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민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진 곳이었거든요. 네, 바로 저기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산기슭에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나 보였어요. 저게 전부인가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360만 발의 포탄을 보관한다는 시설치고는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건 입구뿐입니다. 실제 저장고는 지하 깊숙이 있어요. 박서연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산속 공기는 맑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준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서연 대령이 앞장서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두께 1m가 넘어 보이는 철문이 있었어요. 이 문 뒤가 지하 탄약고 입구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전자 키패드에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삐삐삐 경쾌한 신호음과 함께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마치 지하철 터널처럼 넓고 깊은 통로였거든요. 들어가 보시죠. 박서연 대령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통로 벽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화강암이었고 천장에는 환기구와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터널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는 물었어요. 약 200m 정도입니다. 산속 깊숙이 뚫린 거죠. 박서연 대령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200m라면 상당한 규모인데 정말 한국 기술력만으로 이런 공사가 가능했을까요? 걸어가면서 저는 벽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벽면 마감이 상당히 정교하네요. 방수와 방습을 위해 특수 코팅을 했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설명했어요. 지하 시설의 가장 큰 적은 습기거든요. 포탄이 녹슬면 안 되니까요. 터널을 따라 5분 정도 걸어가니 갑자기 앞이 확 트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거든요. 축구장 절반 크기 정도는 되어 보이는 넓은 공간에 천장 높이가 10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이게 바로 1호 저장고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벽면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 자동 환기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정교하게 구획된 포탄 저장 공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온도는 항상 섭씨 15도에서 18도 사이로 유지됩니다. 박서연 대령이 벽면에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습도는 40%에서 50% 사이고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저는 포탄들이 가지런히 정렬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55mm 포탄들이 특수 제작된 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40kg이 넘는 무거운 물건들인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니요. 이 저장고에만 몇 발이나 보관되어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약 25만 발입니다. 박서연 대령의 답변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25만 발이라면 미군 한 개 사단이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럼 이런 저장고가 총 몇 개나 있다는 건가요? 전국에 17곳입니다. 규모는 각각 다르지만요.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장님, 돌아보니 어제 회의실에서 봤던 최만수 씨가 서 있었어요. 최만수 씨, 여기까지 오셨네요. 박서연 대령이 인사했습니다. 이분이 이 시설을 직접 건설하신 분입니다. 최만수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어떤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장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최만수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네요.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사를 정말 한국 기술만으로 해낸 건가요? 최만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준장님, 저희가 왜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군수 능력 향상을 위해서겠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어요. 아닙니다. 최만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알을 숨긴 게 아니라 아이들을 숨긴 거예요.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 전쟁 때를 생각해 보세요. 탄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최만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전선이 무너지고 그럼 뒤에 있는 민간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분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10살이었어요. 피난길에서 본 광경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만수 씨가 벽면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이 바위산을 뚫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탄약고는 단순한 군사 시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은 단독으론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하셨죠? 최만수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한국 단독으론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장님, 이제 출고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곧 모의 경보가 울릴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복잡했어요. 이들이 보여주려는 건 단순한 군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민족의 의지였던 거예요. 과연 그들의 20분 출고 시스템이 정말 작동할까요? 저는 시계를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하 저장고를 더 자세히 둘러보며 저는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벽면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천장의 환기 시설은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어요. 이 환기 시스템은 어떤 방식인가요? 저는 박서연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강제 순환 방식입니다. 외부 공기를 정화해서 순환시키는 거죠. 박서연 대령이 천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습기나 유해 가스가 축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더 살펴봤어요. 포탄들이 보관된 렉들은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있었고 각각의 포탄에는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코드는 뭔가요? 재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휴대용 스캐너를 꺼내 보여줬어요. 모든 포탄의 제조 일자, 보관 위치, 점검 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미군의 첨단 탄약고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저장고 깊숙한 곳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더 안쪽을 가리켰어요. 물론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앞장서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통로를 따라 걸어가니 또 다른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여기는 이 구역입니다. 특수 목적 포탄들을 보관하는 곳이죠. 벽면을 따라 늘어선 포탄들을 보니 일반 구폭탄과는 다른 형태였어요. 저것들은 뭔가요? 연막탄, 조명탄, 그리고 정밀 유도 포탄들입니다. 박서연 대령의 설명에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정밀 유도 포탄까지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 정밀 유도 포탄도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네, 국산 기술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GPS 유도 방식으로 오차 범위 10m 이내의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정밀 유도 포탄은 고도의 전자 기술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미국도 최근에야 실용화한 기술인데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니요. 언제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나요? 2018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우우, 모의 경보가 시작됐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20분 출고, 드릴이 시작됩니다. 저는 재빨리 제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준장님, 저쪽 관제실에서 지켜보시죠. 박서연 대령이 한쪽 구석에 유리창이 달린 방을 가리켰어요. 관제실에 들어가니 여러 개의 모니터가 저장고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CCTV로 기록됩니다. 박서연 대령이 설명했어요.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서죠. 모니터 화면 속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게차가 나타나서 지정된 위치에 포탄들을 집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155mm 고폭탄 200발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체크리스트를 보며 말했어요. K9 자주포 1개 대대가 2시간 동안 사격할 수 있는 양이죠. 작업자들의 움직임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각자 정해진 역할에 따라 움직이고 무전기로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1구역 완료, 100발 적재 완료, 2구역 시작, 예상 소요 시간 8분.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저는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시작한 지 벌써 12분이 지났는데 아직 절반도 못 끝낸 것 같았어요. 정말 20분 안에 끝날까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 박서연 대령이 여유 있게 답했습니다. 그때 모니터 화면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됐어요. 여러 팀이 동시에 작업하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조율하는 건가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사전에 동선을 모두 계획해놨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설명했어요. 각 팀의 이동 경로와 작업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서 겹치지 않도록 설계한 거죠. 정말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빨리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계산된 시스템이었어요. 출고 준비 완료. 운반 차량 대기 중. 무전기에서 최종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작한 지 정확히 19분 37초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 거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연습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간단히 답했어요. 매주 한 번씩 훈련하고 매월 한 번씩 실전 드릴을 합니다. 3년 동안 계속해온 결과죠. 저는 관제실 창문 너머로 포탄들이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200발의 155mm 포탄이 8톤 트럭 3대에 나눠 실렸습니다. 이제 전방 부대까지 운반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박서연 대령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명히 인상적인 시스템이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평상시 훈련이잖아요. 실제 전시에는 더 복잡한 변수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따지듯 말했어요. 도로가 끊기거나 적의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서연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일 그런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회 경로를 이용한 비상 운송 체계도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아무리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해도 실전은 훈련과 다른 법이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탄약 관리 시스템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준장님, 이제 다른 저장고도 보여드릴까요? 박서연 대령이 물었어요. 각각 특성이 다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도 이런 수준의 군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편견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에서의 실전 드릴을 요청했습니다. 어제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훈련이었죠. 오늘은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박서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조건을 원하시나요? 갑작스러운 경보, 그리고 작업자들이 미리 준비할 시간 없이 바로 투입되는 상황 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제 전장에서는 예고 없이 포탄이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박서연 대령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팀은 일상 업무를 계속하세요. 경보가 울리면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오전 10시 30분,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급박한 소리였어요. 비상 출고 명령. K9 자주포 제3대대 긴급 지원. 155mm 고폭탄 300발, 연막탄 50발. 확성기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초시계를 누르며 관제실로 향했어요. 모니터 화면을 통해 보니 작업자들이 정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장비 점검 중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실력이 드러나겠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던 작업자들이 불과 30초 만에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지게차와 운반 장비들도 신속하게 투입되었습니다. 1팀, 고폭탄 구역으로 이동. 2팀, 연막탄 준비. 운반 차량 3대 대기 완료. 안전점검팀, 출고, 경로 확인 중.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수준의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저는 박서연 대령에게 물었어요.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설명했어요. 모든 작업자가 자신의 역할과 동선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한 작업자가 지게차로 포탄을 옮기다가 바퀴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비 지게차가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고장난 장비는 재빨리 한쪽으로 치워지고 작업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어요. 예비 장비까지 준비되어 있군요. 모든 주요 장비는 백업이 있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답했어요. 전시에는 언제든 장비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분, 15분, 8분. 저는 초시계를 보며 긴장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의 포탄을 처리하고 있는데 과연 20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출고 완료. 총 350발 적재 완료. 무전기에서 최종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초시계를 멈추고 시간을 확인했어요. 19분 52초. 어제보다 오히려 빨랐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더 복잡한 조건에서도 시간이 단축되다니. 양이 아니라 질서가 속도를 만드는 겁니다. 박서연 대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죠. 저는 관제실 창문 너머로 포탄들이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350발의 포탄이 4대의 트럭에 나눠 실렸습니다. 각 트럭마다 안전 요원이 동승하고 운전자들도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 운전자들도 군인인가요? 네, 모두 전문 운송병들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답했어요. 포탄 운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민간 운송업체에 맡길 수 없어요. 그때 저장고 입구에서 한 젊은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김준호 대위입니다. K9 자주포 제3대대 포대장이죠. 박서연 대령이 소개했어요. 오늘 출고된 포탄을 받으러 온 부대 책임자입니다. 김준호 대위가 저에게 격려했습니다. 준장님, 영광입니다. 대위, 이 포탄들을 받아서 얼마나 빨리 사격 준비를 완료할 수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도착 후 15분이면 사격 준비 완료됩니다. 김준호 대위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 포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탄이 먼저 가야 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탄이 먼저 간다는 표현에서 한국군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격까지는 총 얼마나 걸린다는 말인가요?
출고 시작부터 첫발 사격까지 약 50분입니다. 김준호 대위의 답변에 저는 놀랐어요. 50분이면 나토 기준으로는 상당히 빠른 속도였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끼어들었어요. 내일 종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고부터 사격까지 전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한국의 탄약 보급 체계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준장님, 김준호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이유를 아시나요?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겠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어요.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김준호 대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희는 도움을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생각해보니 그들의 절박함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북쪽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한 적대국이 있고 주변은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죠.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군요. 한국의 20분 출고 시스템은 단순한 효율성 추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필요에서 나온 결과였던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봄비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세져서 오전 10시경에는 폭우가 되었어요. 날씨가 좋지 않네요. 저는 숙소 창문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종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준장님, 오늘 훈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서연 대령이 전화로 물어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악천후에서의 실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예정대로 진행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전에서는 날씨를 가려가며 싸울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30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박서연 대령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탄약고로 향하는 길은 정말 험했습니다. 산길 곳곳에 물이 고여 있었고 일부 구간은 물이 넘쳐서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20분 안에 출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우회 경로가 있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답했어요. 모든 탄약고는 최소 3개 이상의 접근 경로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탄약고에 도착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평소에 사용하던 주 도로가 물에 잠겨 있었지만 산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우회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우회 도로는 언제 만든 건가요? 탄약고 건설과 동시에 함께 만들었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설명했어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말이죠. 지하 저장고로 들어가니 습도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습도 조절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자동 제습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박서연 대령이 벽면에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현재 외부 습도 85%, 내부 습도 48%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폭우 속에서도 내부 환경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실력이 드러나겠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비가 오고 도로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과연 그들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오전 11시 예고 없이 경보가 울렸습니다. 긴급 출고 명령. 전방 부대 화력 지원 요청. 155mm 고폭탄 400발. 즉시 출고하라. 이번에는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양이었어요. 저는 초시계를 누르고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니 작업자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1팀, 고폭탄 1구역 담당. 2팀, 2구역 담당. 운반 차량 5대 대기 완료. 우회 경로 상황 점검 중. 그런데 10분이 지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트럭 한 대가 엔진 고장입니다. 무전기에서 급박한 소리가 들렸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박서연 대령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비 차량이 투입됩니다. 박서연 대령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정말로 5분 후 예비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고장난 차량은 재빨리 견인되어 나가고 포탄 적재 작업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어요. 예비 차량까지 대기시켜 놓았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전시에는 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박서연 대령이 설명했어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회 도로 일부 구간이 산사태로 막혔습니다. 현장에서 급보가 들어왔어요. 통행 불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주 도로는 침수, 우회 도로는 산사태로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포탄을 운반한다는 건가요? 이제 정말 끝이겠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이런 상황까지는 대처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3우회 경로로 이동합니다. 무전기에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헬기 수송도 대기 중입니다. 헬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포탄을 헬기로 운반한다고요? 긴급 시에는 헬기 수송도 가능합니다. 박서연 대령이 설명했어요. 수리온 헬기 2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모니터 화면에 헬기 2대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포탄들이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에 담겨서 헬기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었다니. 저는 말을 잃었어요. 한국군의 준비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결국 400발의 포탄은 21분 만에 모두 출고되었습니다. 도로 수송 300발, 헬기 수송 100발로 나누어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저는 박서연 대령에게 물었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대비해놨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답했어요. A계획이 실패하면 B계획, B계획이 실패하면 C계획이 있는 거죠. 저는 비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한국군의 보급 체계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서가 이 속도를 만드는군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단순히 많은 포탄을 보유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거였어요. 준장님, 박서연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능력을 믿어주시겠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을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은 정말로 360만 발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인정했어요. 한국의 탄약 보급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군수 능력을 갖춘 당당한 동맹국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시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완벽한 조건에서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라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연합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수 담당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미군, 일본 자위대, 호주군, 그리고 한국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탄약 비축 현황이었어요. 각국의 155mm 포탄 보유 현황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자위대 관계자가 일어났어요. 일본은 현재 약 15만 발의 155mm 포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8만 발 정도입니다. 이어서 한국의 차례가 되었어요. 박서연 대령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360만 발의 155mm 포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일본 측 관계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가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일본 방산업체 로비스트인 켄지 사토였습니다. 그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360만 발이라니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사토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화력에 의존해온 나라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그런 규모의 탄약을 관리할 능력이 있을까요? 박서연 대령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실사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사토가 계속해서 따졌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대규모 군수 체계를 갖출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어딘가에 미국의 지원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불쾌해졌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한국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사토 씨,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4일간 한국의 탄약 시설들을 직접 실사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360만 발 비축은 100% 사실입니다. 하지만 준장님, 사토가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계속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많은 포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10분 이내에 출고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일본 측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설과 시스템이 100% 한국의 독자 기술로 구축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사토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국의 지원?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걸 해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호주와 다른 나라 관계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우리보다 더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호주군 관계자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탄약 보유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아마 미군을 제외하면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일 겁니다. 사토가 다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건 이론적인 수치일 뿐이잖아요. 실제 전시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폭우가 내리고 도로가 끊긴 상황에서도 21분 만에 400발의 포탄을 출고해내는 것을 봤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해서 말이에요. 사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춘 당당한 동맹국이에요.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토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은 정말 눈부십니다.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 성과만 봐도 알 수 있죠. 사토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입니다. 한국 혼자서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박서연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말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4년 동안 가져온 편견을 버리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나라였어요. 특히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와 시스템 구축 능력에서는 정말 본받을 점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절실함을 바탕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거든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펜타곤에서 이번 실사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믿을 만한 동맹국이라고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마치 꿈 같았어요. 360만 발의 포탄, 10분 출고 시스템, 그리고 완벽한 지하 저장 시설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절실함과 의지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승무원님,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승무원을 불렀어요. 긴 비행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가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베트남전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할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기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보였습니다. 1971년 3월 15일 탄약 수송 중 매복 공격 3명 부상 병참이 멈추면 전선은 사라진다. 절대 잊지 말 것. 1971년 8월 2일 포탄 부족으로 화력 지원 불가. 많은 동료를 잃었다. 아버지의 글들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전쟁터에서 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부족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아버지도 한국을 보셨다면 놀라셨을 텐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평생 강조하셨던 병참의 중요성을 한국이 완벽하게 구현해 놓았으니까요. 수첩 뒷부분에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소감들이 적혀 있었어요.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이 아니라 보급이 끊기는 것이다. 강한 군대는 많은 무기를 가진 군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대다. 미국이 강한 이유는 생산력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통찰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50년 전에 이미 현대전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비행기가 알래스카 상공을 지날 때쯤 저는 펜타곤에서 할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을 극찬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솔직하게 쓰자.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군 탄약 보급체계 실사 보고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155mm 포탄 360만 발 비축은 100% 사실이며 그들의 보급 체계는 나토 표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설과 시스템이 한국의 독자 기술로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지원이나 기술 이전 없이 순수하게 자체 개발한 결과다. 특히 20분 출고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갖추지 못한 독보적 능력이다. 악천후나 돌발 상황에서도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박서연 대령의 전문성, 최만수 씨의 절실함, 김준호 대위의 사명감, 그분들 모두에게서 느꼈던 건 바로 생존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미국처럼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작은 반도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독립적 파트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동맹국으로 대해야 하며 오히려 그들의 효율적 군수 체계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진실을 기록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아버지의 수첩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가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4.20 함락. 전쟁이 끝났다. 이번 전쟁에서 배운 것 강한 나라는 많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다.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겸손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마지막 글귀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바로 지금이 그때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 말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공항을 나서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그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어요. 다음 날 펜타곤에서의 보고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참석자들이 제 보고서를 읽고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요. 정말 360만 발이 사실인가요? 20분 출고가 가능하다고요? 한국 독자 기술이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한국의 군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차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준장, 이번 보고서가 향후 한미 군사협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좋은 변화였으면 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관계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군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계신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진실을 말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태평양 건너편, 작은 나라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미군 사령관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도 모르게 핵보다 더 강력한 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없이는 30분도 못 버틴다며 한국을 철저히 무시해오던 미 국방부. 하지만 한국이 보인 단 한 번의 실전 시연에 그들의 오만한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황한 외신들은 연일 후속 보도를 쏟아내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군이 경악한 대한민국의 숨겨진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웰입니다. 미국 국방부 핵전략 억제국 부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죠. 57년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워싱턴 국방청문회장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의사봉이 탁탁 울리는 소리가 청문회장에 메아리쳤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존슨 의원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핵 기술이 전무합니다. 미국의 해구산 없이는 30분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청문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찼죠.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략원장 부함장으로 복무했던 경험, 그리고 30년간 핵 전략을 기획해온 노하우가 뒷받침하는 판단이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한국은 조립 기술은 뛰어나지만 핵심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핵무기 개발 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대전에서 진정한 억제력은 핵무기에서 나옵니다. 적이 핵 버튼을 누르겠다고 위협할 때 우리도 똑같이 맞대응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청문회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간단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면 한국은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한 발이면 서울은 30분 안에 잿더미가 됩니다. 한국엔 이를 막을 실질적 수단이 없어요. 브라운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각종 미사일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미사일을 많이 만들어봤자 핵무기 앞에서는 종이호랑이일 뿐입니다. 핵 한 발의 위력을 재래식 무기 수천 발로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때 윌슨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고려하면 경제력과 군사 기술력은 별개입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특히 핵기술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핵무기를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런 물질을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려면 최소 20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준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제 발언은 즉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CNN에서는 한국, 독자 방위 불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폭스뉴스는 조립국의 한계, 미군 없으면 무력화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더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로웰 부국장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만 생존 가능한 국가라는 평가다. 특히 핵기술 부재로 인해 북한과의 군사적 균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과 유럽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NHK에서는 한국은 기술이 없는 나라라고 대놓고 비하했고, BBC는 쇼윈도만 그럴듯한 허상국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연일 이어졌죠. 프랑스 르몽드지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외국 기술을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독일 슈피겔은 핵심 기술 없는 가짜 강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일본보다 10년 뒤처진다고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은 핵무기 없는 한국은 영원한 이류, 국가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 일부 언론까지 비슷한 논조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웰 부국장의 지적이 맞다. 우리나라는 아직 진정한 독립국가가 아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 판단이 옳다고 말이죠. 제가 볼 때 이건 당연한 평가였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진정한 억제력은 핵무기에서 나온다고 믿어왔거든요. 소련과 대치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 핵 버튼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공포의 균형이라고 불렀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우리도 핵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제3차 대전이 터지지 않은 겁니다.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이 차이가 바로 강국과 약소국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엉망이지만 핵무기 하나로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죠. 김정은이 트럼프나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핵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핵의 힘입니다. 경제력이나 재래식 군사력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 권력이죠.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정작 핵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재래식 미사일 몇천 발을 가져봤자 핵무기 한 발만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미국 국방부 핵전략억제국 데이비드 로웰 부국장님께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충분한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부국장님의 방안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초청장 내용이 이랬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뭘 증명한다는 거지? 조립기술로?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걸까요? 그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군사기술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특히 핵기술은 꿈도 꾸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영원히 미국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 나라. 제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로웰, 굳이 갈 필요 있나? 시간 낭비 아닌가? 한국이 뭘 보여준다고 해봤자 우리가 제공한 기술들이겠지. 그냥 정중히 거절하는 게 어때?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좋다. 가서 확인해보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건지.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생각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나라가 어떻게 진정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출발 전날 밤, 제 아버지가 해군에서 쓰던 낡은 일지를 뒤적였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진정한 힘은 무기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완성도에서 나온다. 당시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에 걸렸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의외였습니다. 공항 자체가 상당히 현대적이더군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핵심은 없을 거야.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름은 김중령이라고 했어요. 부국장님, 먼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마덱스 전시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덱스요? 해양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한국의 해양방위 기술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차에서 내려다본 부산항의 풍경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고 컨테이너선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죠. 경제는 확실히 발전했구나. 하지만 군사 기술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시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한국형 미래 잠수함 모형이었습니다. 크기가 상당했어요. 길이가 거의 100m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입니다. 현재 개발 중이죠. 김중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니 디자인이 꽤 세련되었습니다. 유선형 선체에 고속 설계가 적용된 것 같았어요. 주변 관람객들도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와, 멋지네요.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디자인이 최첨단이네. 하지만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이 아니면 전략적 가치가 없어.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돌아보니 일본계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더군요. 안도 레이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방산 컨설턴트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핵 추진 없이는 진정한 전략 잠수함이 될 수 없습니다. 안도 레이코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시 미국 전문가답네요. 한국은 기술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어떤 뜻인가요? 한국은 쇼윈도용 기술만 발달했어요. 겉만 그럴듯하게 만들죠. 하지만 핵심 기술은 전무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리 크고 멋져봤자 핵 추진이 없으면 장난감이에요. 그때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젊은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박서연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한국 조선소의 리드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두 분 말씀을 들으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박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안 만드는 건 못해서가 아닙니다. 안도 레이코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설마 환경 보호 때문인가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박서연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필요가 없다고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 작전 반경을 생각해보세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작전하는데 굳이 핵 추진이 필요한가요? 하지만 전략적 가치는 핵 추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박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요? 안도 레이코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핵 기술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쉽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 달 만에도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거든요. 핵 기술 자체는 이미 민간 원자력에서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요. 문제는 의지뿐입니다. 하지만 군용 핵 기술은 민간과 다르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반 기술은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엔 이미 그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서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자체 기술로 건설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핵연료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는 또 몇 개나 되고요. 이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핵잠수함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맞습니다. 하지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박서연이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이미 기초 설계는 끝난 상태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우리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안도 레이코는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허세죠. 한국이 그런 기술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숨겨뒀겠어요? 숨긴 게 아니라 필요 없었던 거예요. 박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격적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핵잠수함은 주로 장거리 공격용이죠. 우리는 방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막을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있어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말이죠. 다른 방법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박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는 내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확실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핵심이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뭘 말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위성으로요? 위성만이 아닙니다. 훨씬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박서연의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한 달 만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니까 안 한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허풍일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말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핵무기 없이 어떻게 진정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확신의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울 주한 미군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중령이 특별 브리핑을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잭 콜린스 주한 미 해군무관이었어요. 해군사관학교 동기였죠. 로엘, 오랜만이야. 잭, 자네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네. 악수를 나누며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오늘은 핵 억제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잭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검은 가방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핵가방입니다. 영어로는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하죠. 뉴클리어 풋볼? 한국 측 참석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항상 들고 다니는 검은 가방이에요. 안에는 핵무기 발사 승인 절차를 처리하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잭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가방을 열고 승인 코드를 입력하면 전 세계 어디든 30분 안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30분이면 지구 반대편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지도가 나타났어요.
러시아에는 데드엔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데드엔드요? 자동 핵 보복 시스템이에요. 러시아 본토가 핵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작동하죠. 제게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 작동하면 아무도 멈출 수 없어요. 러시아 대통령이 죽어도 시스템이 알아서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정말 무서운 시스템이군요. 한국 장성 한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냉전의 유산이에요.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죠.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미사일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건 ICBM입니다. ICBM이요? 인터컨티넨털 발리스틱 미사일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잭이 포인터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대륙과 대륙을 넘나드는 초장거리 미사일이죠. 러시아에서 발사하면 북극을 넘어서 30분 만에 미국 본토에 도달합니다. 30분이요? 정확히는 28분에서 32분 사이예요.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자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그럼 경고를 받고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음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었습니다. 이건 SLBM입니다. SLBM? 서브마린 론치드 발리스틱 미사일이에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잭이 긴장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더 위험해요. 바다 속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우면 15분이면 목표에 도달합니다. 15분이요? 만약 우리 해안 근처에서 쏘면 워싱턴까지 15분입니다. 회의장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핵 억제의 현실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30분의 공포, 이것이 진정한 억제력이에요. 한국은 이 게임에 끼지도 못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핵 버튼을 누르겠다고 위협하면 한국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한국군 인사 중 한 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윤승민 중령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30분을 두려워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1분 단위로 움직입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윤 중령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1분 단위로 움직인다고요? 잭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핵무기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은 15킬로톤이었어요. 하지만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최대 800킬로톤입니다. 800킬로톤이면 얼마나 강한 건가요? 히로시마 원폭의 50배가 넘는 위력이에요. 서울 중심가에서 터지면 강남에서 강북까지 모든 게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핵무기입니다. 재래식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그래서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절대로 핵무기 보유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잭이 동의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재래식 군사력이 강해도 핵무기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윤중령이 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뭔가 할 말이 있으시면 하세요. 저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다른 관점이요? 핵무기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윤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특히 한반도 같은 좁은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위협 효과는 절대적이잖아요. 위협이 통하려면 상대방이 두려워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윤중령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하죠. 핵무기인데요. 글쎄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건 미군이 있기 때문이죠. 미군 없이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그때 윤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내일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뭘 말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핵무기의 위력은 절대적이에요. 30분이면 지구 반대편도 공격할 수 있고 한 발로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윤중령의 자신감은 뭘까요? 마치 다른 카드를 쥐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잭과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군이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나?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것 같긴 해.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넘쳐. 마치 비밀 무기라도 가진 것처럼 말이야. 비밀 무기?
아마 과장된 표현일 거야.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핵무기 없이 어떻게 30분의 공포에 맞설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중령이 보여주겠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과연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북한과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허풍일까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합참통제센터로 향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여기서 뭘 보여주실 건가요? 김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커다란 작전 통제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어요. 수십 명의 장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윤승민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위성으로요? 위성만이 아닙니다. 윤 중령이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소형 정찰위성 군집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한반도 상공을 돌고 있는 수십 개의 점들이 보였습니다. 저게 다 위성인가요? 총 50개의 소형 정찰위성이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윤 중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존 위성은 하루에 한두 번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었죠. 하지만 우리 위성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15분마다 같은 지점을 다시 찍어요.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미군도 이 정도 밀도로 감시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위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어요. 윤 중령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북한 지역 위를 날아다니는 작은 점들이 보였어요. 저피탄 무인기들입니다. 무인기요? 스텔스 기능이 있는 소형 무인기예요. 북한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몇 대나 운용하고 있나요? 그건 기밀이지만 충분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크린에 북한의 어떤 지역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윤 중령이 물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트럭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트럭인가요? TEL입니다. TEL? 트랜스포터 이렉터 런처의 줄임말이에요. 미사일 발사 차량입니다. 윤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을 쏠 때 쓰는 차량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추적하나요? 바로 이겁니다. 윤 중령이 키보드를 조작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여러 개의 점들이 나타났어요. 위성과 무인기가 동시에 같은 지역을 감시하고 있어요. 위성은 넓은 범위를, 무인기는 세부 정보를 담당하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가짜 발사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북한이 자주 쓰는 수법이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윤 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화면에 2대의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였어요. 왼쪽이 진짜, 오른쪽이 가짜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나요? 열화상과 전자신호 분석이에요. 윤 중령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짜 미사일은 연료를 주입할 때 특정한 열 패턴을 보여요. 또 전자장비들이 작동하면서 고유한 신호를 방출하죠. 가짜는 그런 게 없고요? 맞습니다. 가짜는 겉모양만 비슷할 뿐이에요. 이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뭔가요? 북한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윤 중령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북한의 어떤 지역이 나타났어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지켜보세요. 윤 중령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위성 3번과 7번이 해당 지역으로 궤도를 조정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2개의 위성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시에 무인기 4대를 추가 투입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위성은 3분, 무인기는 8분이면 도착해요. 정말 빨랐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5분이니까 9시 23분이면 완전한 감시망이 구축됩니다. 시간이 정확했어요. 9시 23분이 되자 화면이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보이죠? 북한 차량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승무원들이 뛰어다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윤 중령이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예상 경로가 표시됐어요. 현재 속도와 방향으로 계산하면 발사 예상 지점은 여기입니다. 확실한가요?
95% 정확도입니다. 이때 또 다른 화면에 뭔가 나타났습니다. 저건 뭐죠? 열화상 카메라 영상입니다. 화면에서 트럭 하나가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연료 주입을 시작했네요. 정말 쏠 준비를 하는군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나요? 우선 정확한 미사일 종류부터 파악해야 해요. 윤중령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크기와 모양으로 볼 때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보입니다. 사거리는 약 500km 정도. 한국 전역이 사정권이에요. 그럼 요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발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령 발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요격 시스템도 이미 준비됐거든요. 또 다른 화면에 한국의 요격 미사일 기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천궁이 모두 대기 상태예요. 얼마나 걸려요? 발사 감지 후 30초 안에 요격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30초요? 북한 미사일이 우리 영공에 들어오기 전에 격추할 수 있어요. 이때 윤중령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게 바로 우리의 억제력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핵무기로 위협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보고 있고 모든 걸 막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핵미사일이라면 핵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발사되는 순간 우리가 알고 30초 안에 요격합니다. 윤중령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핵 기술이 없어도 충분해요. 우리의 억제는 버튼이 아니라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이요? 적이 30분을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1분 단위로 대응해요. 누가 더 빠른지는 뻔하죠.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핵무기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화면에서 북한 차량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움직임이 멈췄네요. 미사일 주입도 중단됐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윤중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북한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스템의 성능을 알고 있어요. 그럼 포기한 건가요? 일단은 그런 것 같네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 발사를 막아낸 거잖아요. 핵무기 한 번 안 쓰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방식입니다. 윤중령이 정리했습니다. 30분의 공포 대신 1분의 정확성. 핵 버튼 대신 실시간 데이터.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핵무기 없이도 이런 게 가능할까요? 합참통제센터에서의 시연을 보고 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거든요. 감시와 요격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김중령에게 물었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진정한 억제가 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손실을 각오하고 덤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곳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음 목적지는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줄여서 ADD라고 부르더군요. 여기서 뭘 보여주실 건가요? 우리의 주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거대한 미사일 모형이 서 있었습니다.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저게 뭔가요? 현무5입니다. 연구원 한 분이 설명했습니다. 박사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현무5.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초대형 미사일입니다. 모형을 보니 정말 컸습니다. 길이가 거의 15m는 되어 보였어요. 사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8,000km입니다. 8,000km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잖아요. 탄두 중량은 8톤에서 9톤 정도예요.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핵탄두가 아니라 열압력탄을 탑재합니다. 열압력탄이요? 핵무기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재래식 폭탄이에요. 비슷한 효과라니요? 도시 한 구역을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어요. 이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박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평양시 지도가 나타났어요. 현무5가 평양 중심가에 떨어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클릭 한 번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평양 중심가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거대한 구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파괴 반경이 어느 정도인가요? 직경 약 3km예요. 반경 1.5km 안에 모든 건물이 완전 파괴됩니다. 히로시마 원폭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에요. 다만 방사능이 없다는 차이가 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핵무기가 아닌데도 이 정도 위력이라니. 그런데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 단계인가요? 이미 실전 배치됐습니다.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몇 발이나 있나요? 그건 기밀이지만 충분한 수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북한이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부국장님, 이게 바로 우리식 억제력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핵무기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죠. 맞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현무5는 다릅니다.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사용에 부담이 없어요. 그렇긴 하죠. 더 중요한 건 효과는 핵무기와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연구원이 강조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에 당하나 현무5에 당하나 결과는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핵무기만한 위협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박사가 반문했습니다. 핵무기는 한 번 쓰면 전 세계가 적이 돼요. 하지만 현무5는 정당방위죠. 정당방위요? 북한이 먼저 공격하면 우리도 맞받아칠 권리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말이죠. 이 논리가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박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뭔가요? 우리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핵탄두로 바꿀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현무5의 탄두부는 모듈 방식이에요. 필요에 따라 다른 탄두를 장착할 수 있죠. 그럼 핵탄두도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군용 핵 기술은 다르잖아요. 기본 원리는 같아요. 더구나 우리는 이미 핵연료 농축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럼 정말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요.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현무5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국제적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핵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한 달이면 충분해요. 한 달이요? 핵탄두 제작부터 현무5 장착까지 한 달이면 가능해요.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한국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우리가 알려줬거든요.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럼 일종의 핵 억제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핵무기의 부작용은 없죠. 정말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오히려 지지하고 있죠. 한국이 핵무기를 안 만들면서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죠. 이때 또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우리의 기술력 자체예요. 기술력이요? 현무5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미사일 기술은 로켓 기술과 같아요. 우리는 이미 달까지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누리호를 보셨죠? 그것보다 더 큰 로켓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주 기술도? 물론이죠. 인공위성도 자체 제작하고 있고요. 점점 놀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한국 기술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네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자랑하지 않거든요.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정말로 한 달 만에 핵잠수함도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다만 정치적 결정의 문제죠. 정치적 결정? 핵잠수함을 만들면 주변국들이 반발할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하지만 능력은 있다. 충분해요.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거든요. 정말로 핵무기 없이도 이 정도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무5와 한 달 안에 핵무기 제작 가능하다는 능력. 이게 정말 현실적인 억제력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기술력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었어요. 과연 이게 진짜 억제력이 될 수 있을까요? 현무5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로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웅웅웅웅.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호텔 직원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손님, 대피하셔야 해요. 왜요? 무슨 일인가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진짜 쏜 건가요? 급하게 호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투숙객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김중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국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호텔 지하예요. 정말 미사일을 쐈나요? 방금 발사 감지됐어요. 합참으로 오실 수 있나요? 지금요? 실제 상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급하게 합참으로 향했습니다. 길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건물 안으로 대피한 것 같았습니다. 합참 통제센터에 도착하니 완전히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윤중령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어요. 메인 스크린에 미사일 궤적이 나타났습니다. 3개의 빨간 점이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목표는 어디인가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서울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요격은 언제 하나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윤중령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각지의 요격 미사일 기지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패트리어트 3기와 천궁 2기가 대기 상태예요. 얼마나 걸려요? 미사일이 우리 영공에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발사돼요. 그때 경보음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1차 요격 시작! 외쳤습니다. 화면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빠르게 올라가는 흰 연기 줄기들이었어요. 성공했나요? 첫 번째 미사일 요격 성공.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2발이 더 남아 있었어요. 2차 요격 준비. 2번째 미사일도 요격 성공. 또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지금 요격 중이에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미사일이 가장 서울에 가깝게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3차 요격. 성공. 전부 다 막았나요? 네. 3발 모두 요격했습니다. 통제센터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정말로 모든 미사일을 막아냈다니.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발사 감지부터 마지막 요격까지 8분 27초였어요. 8분 27초요. 우리 시스템의 표준 대응 시간이에요. 윤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나요? 어제 보여드린 감시 시스템 덕분이에요. 윤중령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위성과 무인기가 발사 준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했어요. 그래서 발사되는 순간 바로 대응할 수 있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쐈을까요? 막힐 걸 알면서도요. 아마 우리 시스템을 테스트해 본 것 같아요. 테스트요? 정말로 모든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결과를 받겠네요. 앞으로는 함부로 못 쏠 거예요. 이때 다른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북한에서 추가 발사 징후는 없습니다. 철수하는 건가요? 발사 차량들이 모두 은거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끝난 건가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사이렌 소리도 멈췄습니다.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부국장님, 어떠세요? 윤중령이 물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이런 방어가 가능하다니. 이게 바로 우리의 방식이에요. 윤중령이 설명했습니다. 핵무기로 위협하는 대신 실제 절차로 대응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 핵미사일이었다면 마찬가지예요. 핵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어요. 확실한가요? 물론입니다. 미사일은 미사일이에요. 핵탄두든 재래식 탄두든 요격 방법은 같아요. 이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북한의 핵 위협이 무의미하다는 건가요?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전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죠.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거든요. 윤중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인가요? 통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시스템이 완성된 후로 북한의 도발이 현저히 줄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연도별 도발 횟수였어요. 2020년에는 23회, 2021년에는 31회였어요. 맞네요. 하지만 2023년에는 8회, 2024년에는 4회로 줄었어요. 정말 눈에 띄게 줄었네요. 우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요.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입증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 일도 마지막 시험이었을 수 있겠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북한도 확신했을 테니까요. 뭘 확신했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통제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실제 미사일 공격을 8분 만에 완벽하게 막아낸 것. 그것도 핵무기 한 번 안 쓰고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억제력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핵 버튼의 30분 공포 대신 8분의 완벽한 절차. 이게 정말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를 보고 나니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실을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실제 미사일 요격을 목격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뜻밖의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허세 드러나다. 일본 언론이 쓴 기사였습니다. 안도 레이코가 기자회견을 열었더군요. 한국의 현무5는 과장된 성능입니다. 실제로는 8톤 9톤의 탄두를 날릴 능력이 없어요. 기사를 계속 읽어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요격 성공도 의심스럽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애초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은 여전히 핵기술이 전무한 나라입니다. 모든 게 쇼에 불과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기사가 유럽과 미국 언론에도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CNN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냈어요. 한국의 방어 능력 과장 논란,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허위 발표 의혹,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까지 의심스러운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 미사일 요격, 실제로는 북한 미사일 자체 실패,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국방부로 직행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엘, 어떻게 됐나? 한국이 뭘 보여줬던가? 역시 별거 없었지?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모두들 회의적이었어요. 일본 언론 보고가 맞는 것 같은데, 존슨 부장이 말했습니다. 안도 레이코라는 전문가가 꽤 신빙성 있는 분석을 했더군. 그 사람 말을 믿으시는 건가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직접 봤는데 분명히 요격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북한 미사일 자체가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잖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전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회의 압박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청문회가 열렸어요. 부국장,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죠. 브라운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방어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가요? 실시간 감시 시스템과 요격 능력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다르게 분석하던데요. 윌슨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허세에 불과하다고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직접 봤습니다. 분명히 실제였어요.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가져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정찰 로그와 요격 데이터입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진짜라는 보장이 있나요?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의원님들, 저는 30년간 핵 전략을 담당해왔습니다.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핵무기만이 진정한 억제력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핵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든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존슨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자체 기술로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과 핵무기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기반 기술은 같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핵연료 농축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무5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이죠. 현무5요? 8톤에서 9톤의 열압력탄을 탑재한 미사일입니다.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인가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습니다. 도시안 구역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위력이에요. 의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미사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핵무기와 달리 정치적 부담이 없죠. 이 말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 방어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저는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될 만큼 기술이 있는 나라입니다. 청문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국장의 평가가 바뀐 이유가 뭔가요? 브라운 의원이 물었습니다. 실제를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버튼이 아닌 데이터와 기술, 30분의 공포가 아닌 분 단위의 정확성. 이게 더 현실적인 억제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어요? 북한 도발 통계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완성된 후로 북한 도발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정말인가요? 2021년 31회에서 2024년 4회로 줄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숫자로 보여주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럼 한국의 주장이 맞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이런 방향을 고려해야 해요. 어떤 방향 말인가요? 핵무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적인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 말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 국방부 전문가, 한국 방어 능력 재평가, CNN이 새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실제 효과 있어.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언론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도 레이코의 분석이 틀렸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미국 전문가도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며칠 후 안도 레이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국장님,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거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 그것이 미래의 방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국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아침, 의회에서 또 다른 청문회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엔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였어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부국장님, 한국 방문 후 최종 결론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한국은 핵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든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인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핵연료 농축 능력, 그리고 미사일 기술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달이면 핵잠수함도 핵무기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 달이요? 브라운 의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반 기술이 이미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만들지 않는 건가요? 더 나은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현무5라는 미사일로 핵무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 부담은 없죠. 정말 핵무기만한 위력이 있나요? 시뮬레이션 결과 도시안 구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 사실상 핵무기나 다름없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문제가 없어요.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방어 시스템입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요격할 수 있어요. 핵미사일도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미사일은 미사일이니까요. 그럼 북한의 핵 위협이 무력화된다는 건가요?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북한 도발이 급격히 줄었거든요. 이때 윌슨 의원이 핵심을 물었습니다. 부국장님은 이제 핵무기보다 이런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반도 같은 환경에서는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30분의 공포보다 1분의 정확성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핵무기는 위협 효과에 의존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실제 차단 능력에 의존해요. 더 확실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위협보다는 실제 능력이 더 믿을 만하죠. 청문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건가요? 존슨 의원이 물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옵션 말인가요? 실시간 감시와 정밀 요격, 그리고 강력한 재래식 무기의 조합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미래의 방향일 수 있어요. 부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가요? 의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제 버튼이 아닌 데이터와 기술을 선택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핵 버튼의 30분 공포보다는 분 단위로 작동하는 정확한 시스템을 믿겠다는 뜻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깊은 감정에 빠졌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신념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낡은 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구절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진정한 힘은 무기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완성도에서 나온다.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핵무기라는 거대한 무기 대신 완벽하게 준비된 시스템, 30분의 절대적 공포 대신 분 단위의 정확한 대응. 이것이 진정한 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실험 말인가요?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요. 성공적이라고 보시나요? 지금까지는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원한다면 한 달 만에 핵잠수함도 핵무기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 없기 때문이죠. 더 나은 방법을 찾았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으니 안 한다. 박서연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었어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특별한 나라였어요. 능력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자제력, 위협 대신 실제 방어에 집중하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다시 아버지의 일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다른 관점으로 안보를 바라보는 방법이었죠. 힘은 정말로 버튼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선택을 한 나라였어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30분의 공포가 아닌 1분의 정확성, 핵 버튼이 아닌 실시간 데이터, 위협이 아닌 실제 능력. 이것이 미래의 안보가 나아갈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